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오늘이 48회차입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듣는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는 정말 늘 자랑하는데 특별한 분만 모신다고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겨레 기자십니다. 한겨레 독자들은 매일 아침 이분의 기사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 안목을 키우실 텐데요. 한겨레 국제부의 조일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의 의미는 뭐예요? 어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이 많다, 바쁘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네, 시국이 뒤숭숭하다? 다죠. 네. 우선 일이 많고요. 네. 하루에 기사를 기본 두 꼭지 혹은 세 꼭지까지 쓸 때가 이제 부지기수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기사 두 꼭지, 세 꼭지 쓰는 게 이렇게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읽는 시간은 네, 길지 않으니까, 짧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한 꼭지를 쓰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품이랄까 시간 이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뭡니까? 그 기사를 많이 읽어야 되는 거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참고 자료나 외신들, 저는 국제부에 있는데요. 네. 외신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확신이 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외신 기사 베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국제 기사라는 것이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취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네. 전 세계가 제 나와 말입니다. 네. 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좀 힘들. 그럼 시간대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기사가 생산되는 시간. 이를테면 미국 대선이다 하면, 네, TV 토론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에 한 겁니까? 미국에서 워싱턴 시간하고 우리하고 딱 12시간 차이 나요. 네. 거기 서머타임 하면 13시간 차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 저녁에 하면 저희는 아침에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차 TV 토론을 했는데, 네, 저녁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생방송을 보고 직접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일간신문은 그걸 보고서 그 다음날 찍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차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무려 반나절이 빠른 것 때문에 사실은 늘 날짜 수로는 이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치 뒤에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면은 좀 속보와 다른 기사를 써야 된다 이런 압박도 있겠네요. 그래서 심층이랄까, 분석이랄까, 이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압박들이 늘 있는 거고, 그래서 속보는 속보대로, 네, 다시 말해서 급한 기사는 급한 기사대로 온라인, 요즘은 이제 디지털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온라인 기사도 출고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 기사랄지 조금 더 상보 이런 것은 이제 더 써서 온라인 보강도 하면서 지면에도 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자가 온라인과 지면 기사를 다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다른 기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보와 신문에 싣는 기사는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참 피곤해요. 네, 일이 많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네, 이 조간신문 기자들이 이 마감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보통은 저녁 때 마감해서, 그렇죠, 밤에 인쇄해서, 그렇죠, 아침 새벽에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네, 오전에도 기사를 이를테면 좀 속보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뉴스랄지, 네, 아니면은 아주 긴급을 요하진 않지만 좀 말랑말랑한 혹은 재미있는 기사들을 오전에 미리 좀
제공을 한달지. 왜냐하면은 신문 지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공간인데 온라인은 사실상 공간에 어떤 한계가 없으니까 네. 시간에도 한계가 없고 그래서 매체 수용자 입장에서는 참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겠지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죠. 출근도 퇴근도 따로 없는 네.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뭐 한겨레만이 아니라 여러 신문들 보거나 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독자 수용자로서들 가지는 불만이랄까 좀 아쉬움은요. 네. 국제 관련 기사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해외 여행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언론이 세상을 보는 창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적고 물론 이해는 좀 되는 게 한국의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와 오늘은 뭐 그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관료들이 뭐 쫓겨났다가 또 대통령이 아직도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쫓겨난 뉴스 이게 한겨레 일면이었죠.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에 뉴스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뭐 정말 만기칠람하고 계시는데 그런 뉴스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국내 다이나믹 코리아를 반영해서 국내 뉴스에 국제 뉴스가 좀 밀린 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언론사가 좀 적극적으로 세계를 보는 창을 열어주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는데 국제 기자로서 국제부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통 판단하세요? 물론 일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면 사실은 저도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국제부 기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죠. 힘들어진다면 사람이 뭐 기자가 힘들어지면 독자는 신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사실은 힘든 것을 아주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정말 즐겁게 힘드는 그런 거죠. 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감수 혹은 감당할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불만 중에 하나가 국내 뉴스 미디어들이 다루는 국제 뉴스의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것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오창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뉴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한국 기자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생산하는 뉴스만 해도 와 백남기 선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갑자기 우리가 무슨 그 누구죠 백선한가요? 그 의사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 세상에 뉴스가 뉴스를 덮는. 맞아요. 근데 그 뉴스가 또 새로운 뉴스도 나오고 외국에서는 거의 메가톤급 뉴스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정권이 책임지고 뭐. 아무튼 책임을 져야 될 시위하는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졌고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빼앗겼다 하면 유럽 같으면 정권 바뀌죠. 정권 바뀌고 그거 가장 큰 뉴스 정말 올해의 뉴스 탑이죠. 그런 뉴스가 또 뉴스를 그런데 정말 창조적인 것 같아요. 이제 참 이런 걸 두고서 용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그런 이제 유머가 도는 게 이게 뭐 상상을 항상 넘어서는 뉴스들이 나오는. 뭐 백선할 교수가 뭐 왜 병사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너무 황당한 정도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 여기도 있어요? 하는 순간 뭐 날아가든지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이 많은 예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뭐 그렇죠. 최순실 딸이 이화여대 입학하기 위해서 학칙을 바꿨다. 이런 건 정말 이게 만약 미국에서 있었으면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미국에서 엄청 큰 뉴스였겠죠. 아마 최소 학장 정도는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될 거고 관련 뭐 부처의 뭐 국장급들 고위 공무원들 아마 당연히
사과하고 낙마하게 될 거고.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국내 뉴스가 너무 많다. 그다음 또 어떤 원인이 있나요? 또 하나는 누워서 침 뱉기로 들릴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팩트 죄송합니다. 저희 아니 팩트 우리 청취자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셔서 다 알아듣습니다. 아까 나와바리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팩트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국제부 기자를 좀 하다 보니 제 여권에 뭐 30개, 40개국 나라의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네. 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부터서 정말 험악한 나라까지 뭐 이집트,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까지 많이 다녀보면서 나름대로 사람이 산다라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을 하고 대표를 뽑고 또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기도 하고 조절도 하고 다 사람 살아가는 모양새가 그러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저는 그걸 뭐 수준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역사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기 전까지 사실상 조선 말기 잠깐 정도는 쇄국을 했었고요. 그리고 굳이 뭐 외부로 뻗쳐나갈 일이 없이 반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더 심한 섬나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밖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네. 이걸 뒤집어 보면 저희들이 많이 보는 외신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수의 언론이라고 하는 뭐 뉴욕 타임스니 영국의 가디언이니 혹은 뭐 스페인의 엘파이스니 아무튼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많이 본다고 하는 뉴스들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보면 네. 재미있는 게 이게 뉴스 카테고리 분류가 우리나라처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포츠 그리고 국제 뭐 이렇게 돼 네. 있는데 그 외시 주요한 큰 나라들의 네네. 뉴스 미디어 웹사이트를 보면 인터내셔널, 내셔널, 비즈니스, 스포츠 대략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터내셔널과 내셔널이 가장 메인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뉴스와 국내 뉴스인 거죠. 큰 카테고리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네. 뭐 우리는 표현은 다릅니다. 네.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 월드라고 쓰는 것도 네, 있지만 네. 이제 그만큼 그런 나라들은 세계를 나라 안 나라 밖으로 분류해서 보지 않고 한꺼번에 본다. 그런데 사실 일상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 그런 나라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보면 대부분 제국들이에요. 그렇죠. 제국주의였던 나라들. 네, 그렇습니다. 세계의 경영을 해봤던 나라들이죠. 네. 예. 그런 경험의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 불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불만만 모셔놓고 얼마든지 말씀드렸어. 국제 뉴스가 양도 적은데 네. 문제는 너무 미국 아니면 중국.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나라도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를테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상하지 않으면 우리 뉴스 차림표에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있었잖아요. 네,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 모두 시작을. 가슴이 설렜죠. 네. 네. 제가 자스민 혁명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딱 1년 되는 해, 1년 되는 날에 제가 한겨레 프리즘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네. 그 칼럼에
한겨레 프리즘이라는 칼럼은 사실은 저희가 표현하는 표현은 문패 제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칼럼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고정 제목이고 각각의 글들에 대한 제목은 그 글마다 다르게 네, 그렇겠죠. 네. 제스민 혁명 돌맞이라는 제목으로 네. 칼럼을 썼던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죽었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도.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썼던 문장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목숨값은 전쟁이나 자연 재난의 규모가 클수록 반비례하는 것 같다. 수많은 사람 목숨 하나하나마다 애틋한 사연들이 있을 터인데 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 혹은 뭐 IT 30만 명 죽었었습니다. 지진 때. 네, 그렇죠. 2011년. 네. 그렇게 가면 뉴스가 되지만 뭐 웬만하면은 잘 목숨값이 싼 거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테러로 뭐 한두 명만 죽어도 뉴스가 되는. 총 쏴가지고 죽어도 그렇죠. 이런 것이 늘 안타깝고 불만이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랍 민주화 또는 뭐 자스민 혁명 과정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뭐 수만 명, 그렇죠. 수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 수만 명의 죽음들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에서만 25만 명이 그 숫자로만 남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자연재해를 당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일중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완전히 결과가 다르고 또 그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목숨을 보는 눈도 우리가 어느 틈엔가 진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안 그런데 우리가 제국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말씀을 돌려보면 그 말씀을 받아서 돌려보면 아까 저에게 이제 주셨던 질문이 왜 이른바 1세기 중심의 뉴스에 생산되는 양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그건 뼈아픈 지적이고 정말 국제부 기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뼈아픈 지적인데 거기에는 또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뭐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가장 큰 원인이 언어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를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읽어야죠. 문자로 독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한국 기자들 중에 뭐 아랍어를 읽고 뭐 이런 것 좀 안 되죠. 알자지라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알자지라는 영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압도적인 언어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서비스하는 매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알자지라 영어 서비스 합니다. 그리고 남미에도 영어 서비스하는 매체들이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자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브라질에서 탄핵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콜롬비아에서 52년에 걸친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국민 투표에서 부결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언론을 스페인어를 혹은 포르투갈어를 제가 몰라요. 그러면 영어로 서비스하는 매체를 찾습니다. 찾아서 그 매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구구신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심한 편향성이 아니라면 참고를 하죠. 그러면 정말 영어로 서비스하는 매체에서 보지 못했던 그게 뉴욕타임스든 AP통신이든 IFP 통신이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든 아니면 뭐 정규 매체들이든 그런 어떤 주류 언론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현지 언론만이 알 수 있는 팩트와 내밀한 분위기와 속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를 이제 제공을 최대한 팩트에 가깝고 그쪽 시각에 더 가까운 혹은 좀 더 다양한 시각의 뉴스들을 제공하려고 개인적으로는 애를 쓰는 편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스가 사실상 아주 많지가 않고 시간적인 제약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핑계이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고. 네, 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게 저희는 뭐 늘 감사한데 그냥 뵌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그냥 평소 답답함이랄까. 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방금 그 조일중 기자께서 말씀하신 칼럼 제스민 혁명 돌맞이라는 칼럼이요. 그 뭐 포털에서 검색하면 언제든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또 2012년에 쓴 칼럼이어서 뭐랄까 대선을 앞둔 상황 뭐 그거하고도 맞물려져 있는데요. 또 우리도 또 대선을 곧 앞두게 되는 상황이어서 5년쯤 만에 다시 읽는 칼럼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제 뉴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대선이요. 네. 진짜 그냥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엽기적이기도 하고 그 로버트 드니로인가요? 동영상 투표 참여 동영상. 네. 뭐 저는 사실은 그 동영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네. 너무 회자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게 뭐 별거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번역하면 의역하면 트럼프 저 새끼 아구창을 돌려버리겠다 뭐 이런 네, 참 네. 페이스에 가격을 하고 싶다. 네네. 이건 아주 그냥 뭐 그 속어 쓰면서 이런 건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냥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다른 변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하지만 네. 정말 저작거리에서도 쓰기가 참 민망한. 네.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디서도. 예, 그렇잖아요. 자기 딸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네. 전 못 봤거든요. 네. 네, 저는 그걸 녹음 파일을 다 들었고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이제 원어로 들어보면 정말 듣는 저도 좀 낯이 화끈거릴 정도로 정말 조숙한 말들을 이제 썼는데 아무튼 그 말이 이제 폭로가 된 게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폭로한 게 사실은 지난 화요일이었죠. 현지 시각으로 2차 TV 토론 전날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겠죠. 네. 난리가 났고 그때 트럼프가 처음으로 사과, 어폴라자이즈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안 썼을 텐데 그만큼 다급한 걸 반영한 것일 테라고 보는데 그 이후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지율 격차가 사실은 그 전까지 물론 클린턴이 계속해서 1차 TV 토론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2, 3주 전에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 달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9월 16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이후로 클린턴이 3%에서 5% 정도 앞서기 시작했어요. 오차율을 미세하게 벗어나는 범위로 앞서가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 구설수가 오르고 2차 토론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린턴은 굉장히 훨씬 더 여유만만한 자신감을 보였던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의 반영. 그러면서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트럼프라는 사람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독특한 후보로 역사에 기록될 텐데 하다 보니까 훅 간다고요. 이 사람 어떻게 공화당 후보까지 왔죠?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뭘까요? 글쎄 미국 유권자 욕망의 투영인가요? 뭔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사실은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할까 시너지 효과라고나 할까요? 트럼프 개인이 가지는 매력이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맞아요. 트럼프가요. 그 대선 후보 되고 어쩌고 하기 전에 트럼프 책들이 한국에서도 꽤 번역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서전 비스무리한 거. 네. 나처럼 하면 돈 번다 이런 류의 책들 그렇죠? 네. 세속적인 욕망을 굉장히 정직하게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비교되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 솔직함이었어요. 네. 그 솔직함이 때로는 저열함이고 조속함이지만 그런 것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 것이고 솔직히 부자 되고 네, 싶다. 네, 네. 네. 그런 그 솔직함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열한 욕망에서부터서 사실은 뭐 대통령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욕망까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유 저 여자 좀 한번 뭐 관심 있다. 더 네, 이상은 말을 네, 하기 힘듭니다. 네, 그럼요. 하지 마셔야죠. 큰일 납니다. 네. 뭐 이런 정말 세속적인 욕망들에 대해서 너무 솔직함들. 네. 거기에는 특히 이민자 문제 그리고 정말 역설적입니다만은 미국도 양극화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참 묘하게도 그 사람들이 나처럼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거나 뭐 나는 세금을 다 감세를 할 거야 그리고 뭐 경기를 띄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솔직한 욕망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 사실은 약간 변칙 플레이를 한 건데요. 미국 공화당의 정통 보수가 설득력을 가질 만한 어떤 정통 보수적인 가치를 체현한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았죠. 10명 가까이가 당내 공화당 경선에 참여를 했지만 고만고만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기만 해도 아무도 트럼프를 맞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트럼프를 견제를 하지 않았죠. 그럴 때 정치자금 트럼프 특유의 자금력과 게다가 미국 특유의 정말 복잡한 그리고 기존의 지명도 이런 것도 있고 인지도 당연합니다. 네. 네. 또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서 네. 굉장히 능수능란한 대중과 소통까지는 뭐하지 소통이라고 표현한 건 적합하지 않지만 하여튼 대중과 잘 노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노는 네. 굉장히 많은 선거인들을 확보해가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시간과 힘과 돈이 딸리는 후보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네. 그러면서 표는 더 쏠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쭉 진행이 돼 왔죠. 예.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같이 말씀 나누었던 미국 대중들의 정말 평범한 미국 대중들의 욕망들 그리고 이 평균적인 미국 국민들은 사실은 뭐 어느 나라나 똑같이 뭐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각자가 살기 힘든 사람들인 거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고 돈이 있는 나라고 넓은 나라여서 굳이 외국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트럼프 후보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절묘하게 제3의 공공의 적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너희들이 미워할 사람은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니들이 일자리 뺏기는 거야. 막 이렇게. 네. 근데 저는 트럼프 현상이라고 보고 싶은데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도 별로 자유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네. 뭐 그전 대통령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계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경제적 욕망을 자극했고 그 대통령이 됐죠. 엄청난 표차로.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남들은 다 독재자의 딸이라고 조롱하는데도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골적인 욕망 있잖아요. 천박한. 네. 아니 네.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지는데 네. 욕망도 앞뒤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가치도 있고 네.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란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선거 과정에서 막 그냥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네.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냥 지역 이기주의를 자극하는 공약들만 난무하고요. 네. 다 다리 세워준다 그러고 길 닦아준다 그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까지 저러면 네. 우리의 앞날은 더 어두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괜한 우려인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사실은 상반되는 입장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의식 있는 시민들
평균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또 한국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까. 저희가 미국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혹은 뭐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들 국민들도 한국을 보면서 뭐 저러면 안 될 텐데.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시민이라는 것, 우리가 시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권한과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누리고 행사하고 또 기꺼이 나누어지고 하는 것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인지 딱히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뭐 글쎄요 5년새 10년새 공공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어떤 뭐 흔히 하는 너무 정형화된 표현이지만 더불어 삶, 네. 이런 가치들, 이런 의식들, 이런 관심들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붕괴 조짐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뭐 그냥 지들끼리 잘 처먹는 수준, 뭐 미르 재단 직원들 평균 임금이 와 세상에 우리도 그런 재단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네. 뭐 이런 그 탐욕도 문제지만 이런 탐욕이 무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 지진 때 우리가 깜짝 놀라고 네. 뭐 세월호 참사 때는 뭐 정말 끔찍하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국가 역할도 작동하지 않는 네. 그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뭐 무정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지금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비극적이다.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따가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다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1년 정도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네. 그 책도 그 연수할 때의 경험도 상당 부분 계기가 됐었고요. 네. 지구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12시간 차이 나는. 네, 정확히 반대입니다. 딱 12시간. 뭐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을 생각하고, 혹은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SNS 미디어 혹은 뉴스에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물론 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네네. 저 나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네, 그만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관심에서도 떨어져 있고 네. 뭐랄까 조금 객관적으로 보인다고나 할까. 네. 기자들이 대부분 남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직업이고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저 멀리 땅에서는, 저 멀리 반대편에 있는 땅이 나무가 촘촘히 보이진 않는데 대신 숲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직관 같은 것이 오히려 들기 시작하는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정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네. 이런 단어가 팍 떠올랐어요. 한국이요. 네. 한국을 보면서. 그 당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대선이 언제였죠? 2012년이요. 2012년 네. 겨울이었죠. 12월이었죠. 제가 2012년 여름학기부터 그 이듬해 여름학기까지 대선 국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남들과는 달리 네. 네. 그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다가 뭐 또 통진당 해체, 뭐 어쨌든 간에 정당인데 네. 뭐 돌아올 즈음에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뭐 그거 하나하나가 빅이슈죠. 네. 네, 네. 그런데 보면 뭐 좀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나라지만 내가 현재 그 공간에 있지 않으니 네. 객관화돼서 본다는 느낌은 드는데 참 팍팍하게 사는구나. 저 나라 사람들 안 됐다. 이런.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오늘 조일중 기자님 모신 게 방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 있어서 모셨어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국제부 기자로 사는 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따로 없고 계속 모니터해야 되고 자료 봐야 되고 그래서 국제뉴스를 정말 쏟아내야 되는데 하루에 2-3꼭지 기사를 쓴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요. 진짜 멋지고 좋고 중요한 책을 내셨습니다. 용비 어천가로 흘릴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낸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출판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장사가 안 되고 책도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책도 읽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이 책을 좀 쓰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볼 때 단행본 책을 내는 게 오히려 손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우리 조일중 기자께서 책을 내주셨는데 이게 한 450쪽 되는 아주 두툼한 책이고요. 특히 이 책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통찰하는 책들이 한국에서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르겠지만 총균세 같은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 쇠 이걸 통해서 이제 인간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발상도 좋고 또 자료에 대한 천착도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번역서지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인간 전체를 조망해 보는 책입니다. 그 프리즘은 뭐냐면 이주입니다. 이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그다음에 지금 현실을 인간들이 옮겨 다니는 걸 통해서 봤습니다.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모 미그란스. 이주하는 인간, 쉼표 호모 미그란스. 부제는요. 인류의 이주 역사와 국제 이주의 흐름입니다. 야, 이거 진짜 본격 인문 교양서가 나왔고요. 이런 거를 현직 기자가 썼다는 게 안 믿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책이 나왔다는 그 보도를 보고 조일중 기자가 20살 그만두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현직 기자세요. 하여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를 프리즘으로 인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주민이세요? 모든 인간이 이주자고 이주자의 우선이죠. 그렇죠. 아니야. 원래 집은 서울이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고 자란 곳은? 네네. 그러니까 이주하신 거 맞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주민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방송하는 곳이 장충동이잖아요. 네. 제 고향이 장충동이에요. 네. 사는 데는 이태원이고 그래서 동네에 다 있기 때문에 이주민은 아닌데 네.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주민이죠. 네. 그런데 자기를 이주민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네. 국제 이주기구 IMO 네.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IMO 기구가 정의하면 유엔이 정의하는 건데 네. 어쨌든 이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장충동에서 잠실로 이사 가면 그것도 이주인가? 헷갈리잖아요. 네. 이것도 이주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를 하기를 자기가 태어난 커뮤니티가 아닌 태어나서 나고 자란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상태를 네. 이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커뮤니티라는 건 어떻게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나라가 이미 국민국가, 다시 말해서 배타적인 주권이 미치는 그렇죠. 국경선과 네. 국민과 주권, 이른바 국가의 3요소라고 이제 배웠었던 거죠. 네. 근데 국가의 3요소인데 대부분은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국가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도 좋습니다. 네. 상관없이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옮겨가는 행위를 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주는 이동과 거주 혹은 정주를 포괄하는 혹은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일중 기자께서는 뭐 지역에서 서울로 와서 살고 계시니까 네. 유행 기준에 따르면 이주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옛날 조상이 어디 뭐 몽골이나 거란에서 왔으면 이주민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주민 경험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가서 1년 동안 1년 있었을 때 저는 미국에 거주를 해서 살았고 1년을 살았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저의 법적 지위는 이주민인 거죠.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왜 이주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국제부에 있으면서 중동 담당을 좀 오래 했습니다. 네. 사실은 국제뉴스의 절반은 중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요? 네. 왜 그렇죠? 첫 번째,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네. 석유, 가스. 다시 말해서 세계 천연자원, 세계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미국, 예를 들어 어떤 정도냐면 미국이 대외 안보 정책을 펼 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동북아시아니 뭐니 유럽이니. 네. 거기에 사활적 이해관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활적 이해관계라는 표현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가 이해관계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곳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인데 중동이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미국에게요? 유럽이죠. 유럽은 그냥 정통적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념적인 거겠네요, 유럽은. 네. 유럽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 옛 소련이고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의 팽창을 맞는 수준이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란하고도 사실 석유 때문에 아닙니까? 그 라인 유지하려고 뭐 이라크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그 정도를 보면 뭐 석유에 대한 의존이나 중요한 게 얼마인지 알겠고. 그리고요. 또 천연 자원이 많다. 또 중동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중동이 중요한 것은 중동이 지리적 특성이 유럽과 인도, 중국을 잇는 그 해로도 그렇고 아라비아 반도 밑이 해로죠. 그 육로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 전략상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랑도 연결되는. 네, 그렇습니다. 3개 중요 대륙의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전에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뭐 소련과 뭐 다퉜던 큰 거대한 게임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책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아시아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도 굉장히 시장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중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살짝 거쳐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제 아우르는 지역인 거고 사실은 중동이 역시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핵심 벨트의 한 고리이고요. 말이 좀 새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중동 뉴스를 많이 보면서 중동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늘 분쟁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부터 그리고 그러다 보니 늘 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자가 발생을 합니다. 못 살겠으니 자기 땅을 떠나는 거죠. 자기 나라 밖으로 떠나면은 난민인 거고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밖을 떠나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면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때 뭐 사람들이 계속 밑으로 밀리다가 부산까지 피난 간 것처럼 뭐 분쟁이든 자연재해든 그렇게 국내에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은 국내 이재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주죠. 그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이주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당수의 난민들은 중동이 지중해만 건너면 바로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지중해에서 에게에서 남이산들이 침몰하고 죽고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그런 어떤 열망과 갈망과 절망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을 따뜻이 맞아주려고 하는 환대와 연대와 혹은 적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주가 도대체 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도 많이 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안타까움도 많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그 사람들 혹은 그런 현상들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신문 국제부 기자면 네. 지금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한 책을, 아니 그렇다고 책을 쓸 마음을 잘 안 먹지만 하여튼 만약 먹게 됐다 하더라도 네. 현대 이주 문제 정도를 쓰게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아프리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건 또 어떤 취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주의 역사를 쓰셨잖아요, 지금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이주의 역사를 쓴 건데 사실은 약간 빅 히스토리하고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론이 맞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이 맞다고 확신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아프리카가 인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의 요람이죠. 네. 거기에서부터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 2부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 문제의 여러 현안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 보면은 그 땅이 비어있는 무주 공산이라면 혼자 힘들고 말 텐데 그 전에 와 있던 집단이 있다면 집단과 문화적으로 갈등을 빚거나 네. 충돌을 하거나 융합하거나 네. 공존하거나 네.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있을 텐데 사실은 2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의 역사를 한번 쭉 다뤄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이주라는 네. 키워드로 바라보는 세계사, 똑같이 대부분이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세계사이긴 하지만 이주라는 키워드 혹은 이주라는 프리즘으로 세계사를 다시 한번 보니 그 또한 재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뭐 그 흔히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네. 콜럼버스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 보면 근데 이주 자체가 너무 끔찍한 참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정말 잔멸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중요한 역사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대륙이 절단 나버리는, 그리고 대륙이 완전히 정말 선수 교체처럼 뭐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 요새 또 허리케인 왔다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은 그 IT 같은 경우도, 근데 원래 그 땅에 살던 분들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뭐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절멸된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다고 스페인 사람들이 네. 인디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절멸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총균세 네.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총균세도 많이 좀 참조를 네. 했었고요. 뭐 많이는 아니고 일부 참조를 네, 했었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1492년에 첫 발을 내딛는데 거기 사실은 이제 산살바도르라는 카리브의 섬이죠. 예, 거기서부터서 남미 먼저 쭉 퍼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영국이랄지 독일이랄지 이쪽 사람들이 이제 북미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남미는 이미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북미는 비어 있었고요. 어쨌든 그때 점령한 이후로 불과 뭐 한 200년 사이에 원주민들, 인디오들의 95%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예. 네. 그게 반드시 학살만은 아니고요. 물론요, 전염병도 네,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총균세는 참 대단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주가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아메리카의 경우를 보더라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이주라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거나 하는 거는
진짜 거의 처음 책인 것 같아요. 역사를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아니네요. 경제학과를 졸업했네요. 와. 네, 저도 누가 제게 경제학과 나왔다고 제가 물어봐서 말하면 저도 깜짝 놀라고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죠. 뭐,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뭘 전공했다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물론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만 딱 한마디만 이런 걸 좀 봐달라, 이런 거 좀 생각해달라는 건 그러니까 책이 2부로 돼 있으니까 1부 2주의 역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거셨어요? 제가 들어가며 앞책 앞머리에 들어가며를 쓰는데 상당한 공을 좀 들였어요. 혹은 좀 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제가 하고 싶었던 마음,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장들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고 싶었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마음을 그 들어가며에 다 담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좀 제가 그냥 읽어보는 걸로. 아이고, 네, 좋죠.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네, 마침 그 한 대목을 책 뒷표지에 또 뽑아서 편집자께서 발췌를 해놓으셨네요. 이 책의 성격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인류의 조상이 떠났던 길을 따라, 그리고 오늘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길을 따라 이주의 오랜 역사와 넓은 세상을 조망해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선한 지적 경험이자 충격이었다. 그 길에는 희망과 절망이 엇갈리고 연대와 적대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갈망하던 새 삶을 열었고 다른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하거나 안타깝게 죽어갔다. 이주는 인류의 삶과 문화 그 자체였다. 얄팍하나마 알게 된 지식과 정보, 서로 기대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지구촌 이웃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다.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는 그 결과물이다. 라고 썼는데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이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는 지금 현대 세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희한하게도 한국은 이주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까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좀 고립됐다고 할까요? 좀 편하다고 할까요?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런 이주 문제의 무풍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이 한국까지 오기엔 좀 너무 멀고 유럽은 가깝고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이 쇄국 정책의 영향인지 하여튼 좀 약간 배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아마 한국이 이주민이 가장 적은 나라일 것 같고, 이주 노동자든 누구든 간에. 그렇지만 한국이 이주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탈북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나가 살고 있는 교포들도 있고, 사실 이주라는 아까 그 유엔에서 규정한 이주라는 개념을 들이댔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랄까, 정부의 정책이랄까, 이런 걸 한번 총평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주 정책이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요. 있습니까? 네, 있는데 제가 한국의 이주 정책까지는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이 책을 쓰면서 혹은 쓰기 위해서 잠깐 들여다봤던 걸 보면 이주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게 법무부 출입국 관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입국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름은 바꿨죠. 외국인 뭐라나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약간 세련되게 바꿨으나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업무는 출입국 관리. 마약 들고 들어오는지 봐주겠다 이런 정도 수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혹은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들, 방금 말씀하신 게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들 혹은
여기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이제 그런 한 분야라면 네. 또 한 분야는 기왕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주자들을 외국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은 두 가지 초점에 한정돼 있어요. 네. 크게 보면 하나는 이른바 다문화 가정. 네. 결혼 이주자들이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이고요. 네.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책을 뒤져봐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주자라는 게 꼭 대부분의 이주자가 이제 결혼 이민과 노동자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유학생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기업인으로서 잠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체류하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예전에 상사 주재원이라고 불렀던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특히 난민도 있고요. 난민 별로 없죠, 근데요. 여기 난민은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이주 정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문제는 기왕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포용할 것인가. 그게 사회 통합 정책이거든요. 네, 사회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너무 일천하고 철학도 혹은 고민도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통합정책이라는 게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취약 연령대에 이른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도일 텐데 사실은 그렇게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케어받고 혹은 차별뿐만 아니라 차이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세심한 케어가 되고 있느냐 그건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네. 이주자 통합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사실 다문화 정책이 많은 경우 낙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설적으로 다문화요? 다문화 따로 모여. 따로 모여서 선생님이 너는 한국 잘 모르잖아.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이러면서 가르쳐 줄게. 우리 장고춤 한번 출까 이러면서 희한한 식의 접근들 있잖아요. 아니 물론 다 문화가 다양한데 그걸 무조건 통합시키는 것에서의 어떤 폭력적 그 접근도 문제인데 이렇게 뭔가 따로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방금 이제 제가 들었던 말씀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제가 그래서 차별이 없이 통합뿐만 아니라 차이도 없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차이도 없이라고 했던 그 표현입니다. 네, 차별도 없어야 되지만 차이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장애우들 장애인, 우는 안 쓴답니다. 그렇군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통합교육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격리해서 특수교육이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민들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여기 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난민들이 2009년부터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대부분은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이 2011년 아랍의 봄이 있었던 거죠. 그때 시리아 난민이 처음으로 3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 정도 아닙니까? 신청하다가 즉 2012년에 146명, 2013년 295명, 14년 204명, 작년 404명에서 벌써 1000명이 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1000명이 넘게 난민 신청을 하고 있고요. 난민 신청이라는 것은 유엔이 정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민으로서 난민을 신청했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미 한국에 오셨다는 거죠. 이미 왔죠. 그렇죠.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기 전에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기 전에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시리아 내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전을 통해서 정말 이역만리 한국까지 온 시리아 분들이 1000단위는 훌쩍 넘는다. 벌써 1000명이 넘었죠. 1052명. 그 난민 신청은 그렇고요.
받아주는 거는 좀 받아줍니까? 지금까지 3명 인정했죠. 1000명이 넘는데 3명이요? 네, 2014년에 2명 인정하고 작년에 1명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인데. 유엔 회원국이고 국제 난민협약 가입국이죠. 네, 가끔 뭐 그런데 뭐 이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사실은 한국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는데 네. 법적으로 비난하기는 또 모호한 구석도 있는 게 또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국제법이 규정하는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조건이 네. 5가지밖에 없어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럼요. 네. 앞부분에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유엔 국제 난민 협약이 채택된 게 1951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1951년인가 2년인가요? 네, 하여튼 뭐 네. 그건 네. 그게 사실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직접 통치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리죠. 네. 그러면서 우후죽순 해방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실은 그와 동시에 전쟁이 핥히고 간 수많은 유럽의 지역들에서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경이 계속 바뀌고요. 네. 네. 그러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끌려가기도 하고 강제이주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난민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뭐 폴란드인들을 혹은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뭐 혹은 소련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유럽으로 끌고 오고 했던 사람들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떡할 거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민협약을 사실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 안에서 전쟁 후 뒤처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엔 난민협약 52년에 된 것은 소급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5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요. 네. 그것도 유럽 영내에서. 그러니 굉장히 협소한 협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식민지 개몽을 하면서 네. 아프리카, 아시아 다 똑같이 난리를 쳐놨다고 하면 좀 거친 표현일까요? 아니죠. 객관적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 항의들, 요구들 때문에 의정서로 보완을 하지요. 네. 난민 의정서로 보완을 하는 게 58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협약에서 이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점점 어쨌든 뭐 60년대 68혁명이 세대가 또 우리가 베트남 반전이랄지 전 세계적인 어떤 민주, 인권, 여성, 생명, 우주 이런 데 얘기하면서 글로벌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난민의 폭을 훨씬 더 넓히는 규범적 합의는 돼 있어요. 네. 규범적 합의는 돼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못 받겠다 할 때 이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5가지가 종교, 국적, 소속 집단, 정치적 박해 우려, 그리고 뭐 또 하나가 뭐지요? 네. 네. 저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난민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기도 하거니와 경제적인 차원도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나 위상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인색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미얀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저희는 뭐 버마라고 많이 부르는 네. 거기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면 네. 다 불어대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법무부에서 하죠, 그건. 그래서 법정에 들고 가서 네. 재판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조 기자님이 쓰신 호모 미그란스 책에 보면 그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던데 난민 신청했던 사람이 16,979명이고 이 중에 인정받은 사람이 588명.
이 588명도 전부 처음에 행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라 네. 한참 지나고 네. 진 다 빼고 네. 변호사 도움받아서 재판 다 받은 다음에 인정받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0.5%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야, 근데 뭐 대통령이 탈북자들 막 탈북하세요, 넘어오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민족도 되게 중요하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또 경제에서 대외 의존도도 엄청 높은 나라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도 있기 때문에 난민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인도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품격 있다고나 할까요? 인정받는, 존경받는. 네. 그러니까 저 갤럭시 노트 7 네. 이게 막 불이 나도 네. 아 참 사우스코리아가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하고 두세 개 좀 더 사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런 소비 있죠. 진짜로요. 네. 네. 캐나다를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캐나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캐나다 요새 아주 멋있죠. 네. 네. 총리도 멋있고. 캐나다 지금 트리도 총리 정말 훈남인데요. 그 전에 이제 하퍼 총리인가요? 네. 이제 극우 보수에 가까운 정권이었죠. 지금 사실 트리도 총리도 사실은 좌파 정권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당입니다. 네. 근데 멋있어요. 정통 보수인데 보수 진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으로 대하느냐. 그런데 그 점에서 정말 트리도 총리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잘 배웠어요. 네, 누구한테 배웠나. 네. 이주민 팍팍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성소수자, 뭐 네. 여성, 뭐 네. 내가 좋아하고 보면 멋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 국제사회 일원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캐나다라는 나라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유럽이 사실은 난민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해요.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 인정하죠. 네, 고생이다 이건. 네, 고생인 거죠.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네.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난민 정책에 우리의 모범을 따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막고 있다예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정말 그 인종차별주의 혹은 백호주의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난민에 대해서도 정말 악명이 높거든요. 적어도 오스트레일리아 좋은 점 많고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 많은 나라이겠지만 적어도 이주나 난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참 악독하다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네. 후진국이죠. 그래서 캐나다 물건과 오스트레일리아 물건, 호주 물건이 동시에 있으면 캐나다 물건을 사게 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난민 지위 협정 그 조약 51년이네요. 뭐 네. 한 끗 차이니까 51년인가 52년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시간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간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책을 구해서 읽으시고요.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서 신청도 하시면 좋겠고 또 좋은 거는 진짜 이게 본격 인문 교양서입니다. 그래서 각 주들이 쭉 달려 있는데 참고하셨던 서적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목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게 단순히 안목만 넓혀주는 게 아니라 이주 문제는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곧 우리의 문제라는 거. 그렇죠? 탈북자 문제 또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이주민의 문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람들 문제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요. 재미, 정보, 교양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요. 조 기자님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요. 네. 한 시간이 훅 넘어가 버리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못한 얘기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죠. 예,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하여튼 전 독자로서 늘 그 국제부 기자로서의 활약에 감사드리고요. 또 돈도 안 되는 이런 책을 돈이 안 된다는 건 책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다 아실 텐데 요새
출판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책을 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 2주란 키워드로 우리 청취자들 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글쎄요. 거창한 거 잘 모르겠고요. 네. 주변에 이주자들 보게 될 기회가 많으실 식당 겁니다. 같은 데 가도 중국 동포들도 계시고. 네. 남산에 바람새도로 가도 있고요. 그렇죠. 시장에 가도 있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적 혹은 시민권을 얻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주자 출신이라는 발음도 이상한데. 네. 하여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귀하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일이 다르지 않다. 그냥 우리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중에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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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편견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편견은 예를 들어서 저절로 깨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의식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네. 미디어든 책이든 이제 좀 정보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지식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편견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동시에 어떤 인간적인 혹은 인도주의적인 관심과 병행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견은 그냥 깨지지 않는다. 네.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 타잔이고 또 한 사람 제인이고 둘 다 백인이고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 동안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인식도 사실은 말로는 우리가 안 그렇게 얘기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흑인과 함께 탔을 때 움찔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편견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편견은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만큼의 노력 30년 동안 인종주의를 쌓아왔다면 30년의 버금가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깨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참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반갑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호모 미그란스 조일준 지음 출판사는 푸른 역사입니다. 꼭 사서 보시고요. 또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불러주셔서 제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